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숏 잡았어? 이런 질문 나온다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아, 그래? 케이카시카리, 케이카시카리. 예. 자, 우리 이분을 연준으로 보내시죠. 예.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장의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생긴 건 비슷하지만 뷰는 전혀 다른.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저희 카시카리 형이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굉장히 매파잖아요. 네. 뒤늦게 매파로 전향을 해서 약간 뒷부분 문제가. 아니, 이분 원래 좀 박쥐파죠. 막 비둘기 갔다 매파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처음에 좀 뒤늦게 매파로 전향이 되면서 그 한풀이를 하듯이 뭐 엄청난 그렇지. 내가 더 매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매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크리스토퍼 윌러. 네.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이게 지금 시장의 그 높은 금리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견해는 다르다는 점. 알겠습니다. 예, 견해는 다르다. 카시카리 형과 모습과 다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적기형은 A지파가 뭡니까? 네? 에이지파? 모르겠네요. A지파. 뭐지 저거는? 몰라. 자, 모르겠습니다. 에이지파. 넘어가죠. 뭐 설명해 주세요. 우리 설명해 주시면 배우막 달료님.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보니까 주거비와 유가만 안정되면 퍼즐이 완성될 것 같다. 근데 완성될 것 같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완성될 것 같다. 안정될 것 같다. 안정될 것 같다. 약간 이제 지금 시장의 전망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가는 다들 이제 뭐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유가? 저는 아주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르긴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그게 뭐 유가는 어쨌든 지정학적인 걸 봐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뭐 그 이팔 전쟁은 사실 그 심층적인 거는 우리 또 언더스탠딩이 발굴하신 우리 또 성일광 교수님 그리고 지금 뭐 어디에 가도 나오는 그리고 또 박헌두 교수님 뭐 심층적으로 해주시고 또 속보는 또 우리 또 이주 앵커가 또 뉴스룸에서 또 굉장히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끝날 거잖아요. 그 너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유가가 안정될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금리가 우리가 그 추석 연휴 때 되게 많이 올라서 고생을 했었죠. 근데 좀 내려오는 중인데 금리랑 어쨌든 연결되는 거는 물가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CPI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포함해서 반등 랠리가 좋았는데 CPI에서 약간 제동이 걸렸잖아요. 이제 헤드라인도 조금 그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뜯어보니까 조금 놀란 거는 주거비가 다시 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잡히면은 안 되는데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팩터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주거비가 가장 이슈였잖아요. 이번에 CPI 발표할 때. 그것도 그렇고 사실 유가는 우리가 뉴스를 되게 잘 접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해주니까 뭐 국제 정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집값 특히 주거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체감하거나 뭐 접하거나 하기가 참 힘든 분야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놀래가지고 조금 그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들을 좀 까본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거를 까보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여서 좀 보면은 어쨌든 그 지난번 소비자 물가 항목별 표를 좀 띄워주시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는 예상이 됐죠. 왜냐면은 유가가 이미 9월 달은 $90가 넘었었으니까. 근데 주거비가 0.6%로 튄 게 굉장히 놀랍고 그 이외의 물가들은 되게 안정적이란 말입니다.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미국의 소비가 식고 있다. 다른 물가는 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튀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자 그럼 주거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자, 이거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한두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게 주거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가면. 내년에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이제 음영이지만, 이제 보면 점선을 보면
주거비 물가가 YOY로는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망을 내놨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게 기본 전망입니다. 근데 제한 버전이라고 해서 예. 이런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제거하고 예. 봤을 때도 요 이제 제한 버전을 보시면 띄워주시면 이게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 역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도 주거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예.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9월에 CPI를 봤더니 튀었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안 맞는 거냐?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전망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그런 쭉 글을 보면은 나오는 또 지표 중에 하나가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곳에서 그 렌트 인덱스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예. 요거를 또 이게 9월 달에 발표된 건데 10월이죠. 요거를 좀 몇 가지 좀 그 쭉 훑어보고 몇 가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여기서 갖고 온 건데 여기서 또 최근에 또 업데이트를 한 거지. 여기서 보면 네. 이게 물가가 3.7이 나왔잖아요. 그죠? 헤드라인이. 그리고 7.8은 주거비 물가가 YOY는 7.8이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이제 렌트 인덱스는 마이너스 1.2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이제 2달 연속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건데 근데 보면은 이게 괴리가 있긴 있죠. 요 그래프 가장 무슨 색이야 이게 지금 보라색. 네. 많이 치솟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주거비 이 하늘색이죠. 예. 하늘색이 뒤늦게 따라 올라가니까 어쨌든 뒤늦게 반영을 했으니 이만큼의 격차, 이만큼의 갭은 반영할 때까지는 얘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이게 갭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맞출 텐데 지금은 그 실제 렌트비가 더 많이 올랐었고 주거비 물가보다 지금은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아직 안 떨어졌으면은 그렇죠. 도대체 이 방정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분이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언젠가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안 떨어졌고 그렇다면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방정식을 우리보다 똑똑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연구하셨겠죠. 그래서 내년이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에 관련된 서브 그런 지표들을 봤는데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일단은 절대 가격에 대한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쌍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헤드앤숄더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어쨌든 이게 한번 이제 작년 가을에 피크를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이제 절대 가격치에서 보이고 있고요. 예. MOM으로 쭉 보니까 MOM으로 보면 제가 이게 왜 계절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말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죠? 이 보면 근데 그 학기가 9월 학기라 그런가? 뭐 글쎄요, 그쵸? 근데 좀 연초에 오르고 근데 네. 이게 좀 빨리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겠다. 예, 8월, 9월이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된 거고 하락이 그리고 이게 그 예년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그 공실률이에요. 우리가 주택이 되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택의 공실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과거 이제 2020년 피크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공실도 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런 것들을 보면 주거비가 마냥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아파트와 미국의 아파트는 다른 건데 혹시 그거는 고려 안 해도 되는 지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약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단독주택이 훨씬 많고 이런 것들은 네네,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표본으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공동주택을 다 포함한 걸 건데 우리처럼 뭐 대단히 단지 이런 것만 한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그걸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가 이게 보면은 렌트 인덱스가 또 자료를 띄워주시면 100개 미국의 100개 도시 중에서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 도시의 수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71개가 네거티브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최근래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쵸? 100개 중에 71개의 도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락을 하는 그 도시 숫자를 네거티브의 도시 수입니다. 100개 중에.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 움직이는 건데 좀 약간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도시 분포를 보면 이 이제 색깔의
색깔이 있는 동그라미가 이 100개 도시예요. 예. 이게 네거티브, 약간 하락의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연안 지역, 그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도시 지역이 더 많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비어 있는 원은 약간 중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요 도시들이 분명히 좀 하락하는 게 많이 보이고 있다. 뭐 오클랜드가 가장 그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따로. 하얗게 돼 있는 주들은 사람이 안 살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100대 도시니까 거의 없어. 그렇구나. 그 중에서는 큰 도시 거의 없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쨌든 괴리.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임대료가 치솟았을 때 그 CPI의 주거비 물가가 뒤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꺼졌더라고 하더라도 좀 뒤늦게 꺼져야 되는 그 방정식.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연구하고 계산하셨을 거고 또 하나의 괴리는 OER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자가주거비라고 해서 네. 실질적인 이 렌트 인덱스에서 나타내는 게 단독주택을 다 포함하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한 70% 정도가 자가주거비, 설문. 내가 내 집을 비우고 나갈 때 얼마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네. 그거랑은 사실은 집값하고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옆집에서 얼마 세누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약간 그거랑 연동해서 설문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또 그 괴리가 붙겠죠. 그러면 지금은 또 집값이 살짝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이제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모기지 금리가 뭐 우리가 예전부터도 한 얘기지만 그 이제 역설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 싼 모기지를 3%대 모기지를 30년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이사를 가면은 7%의 모기지를 받아야 되니 네. 그렇죠. 누가 이사를 갑니까? 맞아요. 그럼 일단 안 팔죠. 공급이 네. 없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는 게 지금 또 도표를 보시면 주택 판매량과 중위 가격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걸 보시면은 색깔이 진해지는 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네. 중위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근데 그런 주택 판매량을 보면 2022년에 줄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래프가 올해인데 8월까지예요. 8월까지라면 사실은 이게 5라고 치면은 3분의 2니까 3.3 수준에 가야 되는데 한 2.8 수준에 와 있죠. 네. 그러면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주택 거래가.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덜 팔렸을 수도 있네. 덜 팔릴 수도 있겠네요. 그 수준, 그쵸. 그 수준이 저기 어쨌든 5를 넘기는 5까지는 못 가는 네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4 뭐 언저리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될 수 추세면 있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쨌든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네. 근데 그게 또 기현상이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 이사를 못 가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양도세 너무 세면 매물이 안 나오는 뭐 어쨌든 이게 연결되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의 집값을 낮추려면 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렇죠. 원래는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네요. 그쵸.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내가 이사를 가도 비슷한 모기지가 돼야지 매물이 나오니까.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이제 또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집값이 빠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고금리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는 집값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공급이 많이 나와줘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예, 옮기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뭐 이제 몰기지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고금리를 계속 고착하겠다는 FOMC의 그 영향 때문에 그 주택 가격 자체가 그러면 더 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크리스토퍼 윌러마저도 지금 그런 예. 스탠스를 바뀌는 거 보면 예. 연준 위원들의 최근의 발언들 뭐 오스틴 굴스비는 뭐 당연히 뭐 가장 비둘기시니까 그리고 그런 발언들 보면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예. 그리고 내려준다는 말은 벌써 해줄 수 없지만 예. 주거비 이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지표로 인해서 렌트 가격으로 주거비 물가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한다면 그런 오히려 또 금리를 내려주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 시나리오를 보면 9월 23년 9월이 3.7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매월 MOM으로
0% 그냥을 유지를 하면은 내년도 6월에 1.9가 됩니다. 0.1로 유지하면 2.5가 되고요. 0.2로 유지하면 3.1이 됩니다. 네. 아마 지금 그냥 0.2냐 0.3 요 정도를 원래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3.1에서 3.7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뭐 그 인플레이션 타깃은 2%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MOM이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겠느냐? 근데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맞다면 내년에는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가면 주거비가요 CPI의 3분의 1 네. 코어에는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유가까지 좀 안정이 돼주고 이미 상품 물가는 다 이제 못 오르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못 될 이유도 없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거비에 깜짝 놀라서 아야 안 되나 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더 뒤져본 건데 그렇지 않다.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주택 때문에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하여튼 기현상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공급이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도 혹시 뭐 지원장 있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제반 여건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가가 빠지는 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어쨌든 뭐가 막힌 혈이 뚫리는 것처럼 다른 게 도와줘서 금리를 낮췄더니 약간 집의 거래도 조금 되면서 공급도 나오고 이렇게 풀리는 거지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집 때문에 금리 내렸더니 다른 데서 막 갑자기 이제 막 그렇죠. 자금 조달 확 몰리고 막 그렇죠. 이러면 또 큰일 나니까 네. 물가 오르면 큰일 나니까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집값은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글쎄 우리 범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떨어질 그쵸. 걸로.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괴리의 구역인 거죠. 왜냐면 OER의 괴리 그리고 하나는 이게 뒤늦게 반영된 게 언제까지냐에 대한 그런 방정식 그 괴리 구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보다 똑똑한 연은의 그런 연구원들을 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어쨌든 이란이 개표한 150달러를 전망하는 데도 나왔고 IB에서 그죠? 다들 오르는 게 맞지 않냐라고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어쨌든 지금의 그런 전쟁이나 무력 충돌은 변동성 요인이지 그게 방향성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특히 어떤 또 애널리스트가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던데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유가가 오를 수 있냐? 사우디가 어떻게 감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잘 풀리면서 다시 증산해 주는 거 아니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너무 조금 단순하게 보는 접근인 것 같고 사우디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죠? 이런 견제죠.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정말 다시는 수교하지 못할 정도로 돌아선다면 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란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 반대편에서. 그죠? 그래서 그냥 체면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최근에 반미로 돌아섰다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였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면 삐진 거예요 그냥. 사우디는 삐진 거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왜 그러냐면 그게 이란과의 관계인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사우디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하나만 찍어라. 이란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죠. 시아파 순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아니에요? 핵? 그렇죠. 핵을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란을 견제해주지 않으면 중동의 패권국은 이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오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우디는 거기에 목매는 거고 그동안 이란을 8년인가 9년부터 제재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의 자기가 큰 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뭔가 오바마 때 한번 바뀌었었고 또 바이든도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에는 이러면은 이제 삐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자연 상태로 두면 사우디가 이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결론으로 약간 먼저 빠져보면은 어쨌든 지금 사태 때문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있던 60억 달러도 카타르 은행에 다시 동결이 돼버렸죠. 그 돈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다 헤즈볼라랑 저기로 갈 텐데 안 그렇죠.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만약에 이걸 트럼프는 깼는데 바이든이 다시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라도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제는 이란하고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소기의 성과를 얻었느냐? 사우디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거죠. 다시 이란을 제재하기. 그러면 그러면 이란을 제재하면 이란산 원유가 더 옥죄져서 네. 그러면은 유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제재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란이 지금 한 300억 300만 배럴이죠. 300만 네, 배럴. 300만 네. 배럴 한 정도 캐서 한 200만 배럴 중국에 한 100에서 한 150만 배럴 그냥 저기 중국에 중국에 나가는데 네네. 그거를 더 막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중국이 그냥 그렇게 사가는 건지 러시아도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네. 더 풀어줄 뻔했던 게 이제 더 안 될 걸 뿐이지 그게 뭐 더 막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우디가 왜 자꾸 자발적 감산을 또 하느냐? 네. 당신들이 이란 거 더 늘리면 우리는 그만큼 줄여서 그 원하는 모습 안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많이들 보신 걸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시아파 초승 때 어제 뭐 박상준 이사도 얘기를 했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예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멘의 시아파 반군이 후티 반군이죠. 네. 후티 반군하고 전쟁 중인데 또 그럼 왜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필요하냐? 자 지금 후티 반군도 그냥 이렇게 미사일 쏘잖아요. 네. 하마스처럼. 근데 네.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갖다 놓으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과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아이언돔이 필요합니다. 후티 반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사우디랑 이란을 조금 비교를 드려보면 이게 뭐 페르시아하고 아라비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포스코. 예, 포스코 연구소에서 그 2018년에 나온 거 네. 사우디와 이란에 궁금한 5가지 이 중에 몇 가지만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료입니다. 일단은 제가 2021년 걸로 빨간색으로 좀 바꾸긴 했는데 GDP 인당 GDP나 이렇게 보면 자, 이란은 이게 한 17년부터 21년까지 역성장하고 있죠, 그죠? 이게 제재의 효과인 거예요, 그죠?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 검은색이 한 16년, 과거. 15년, 그죠? 그리고 21년 자료입니다, 이거는. 네네. 예, 줄어들고 있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얼핏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커 보이는데, 네. 그죠? 근데 인구는 여기는 이제 그 3,590만 명, 여기는 8,790만 명. 인구가 일단 많죠. 인구가 일단 많고 부존 자원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전혀 뒤지지 않죠. 그렇죠. 전혀 뒤지지 않죠. 이걸로만 보면. 근데 자 면적을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 98%죠. 근데 네. 이란은 산도 있고 경작지 25%, 사막이 25%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 국방 예산이 이란의 9배가 되지만 군인 수, 해군력, 실전 경험 비교해보면 보세요. 국방 이거는 물론 이제 과거 자료입니다. 한 네네. 17년 뭐 이 정도 자료일 거예요. 근데 국방 예산은 9배를 더 쓰는데 군인 수 이란이 더 많죠.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네. 탱크 더 많죠. 물론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켓 더 많죠. 비행기 조금 사우디가 더 많고 군함도 예, 이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근데 돈은 이렇게 9배 쓰는데 뭐 이게 무슨 차이냐? 이란은 자체 제조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제조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무기 제조요? 무기도 자기들이 만들죠. 그래서 하마스도 주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도 제조업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사우디는 온리 오일, 온리 오일. 그죠? 그걸 탈피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네네. 온리 석유죠. 그래서 이 무기를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란은 8,200만 인구가 8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없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그 이란의 그런 젊은이들이 대졸자가 되게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예, 되게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70년대부터 뭐 그때는 막 여대생들도 되게 자유롭게 물론 그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대졸자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고학력의 인력이 많습니다. 이란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층들은 좀 어떻죠?
그냥 국가가 탱자. 그쵸.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 약간 국가의 기초 체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란을 만약에 미국이 제재하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한 국가가 됐을 텐데. 근데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럼 뭐 여기가 1등 국가하고 여기가 2등 국가 하면 되지.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여기는 공화정이고 여기는 왕정인데. 네네. 그럼 이건 체제 싸움입니다. 네. 그 순위파 신야파도 있지만 공화정이 우월하구나라고 국민들이 뒤엎을 수 있는 거죠. 왕정 국가로서 더 잘 살고 더 강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란만큼은 절대 뒤질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요번에 협정을 할 뻔했고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트럼프 때 이게 있었죠. 그 아랍에미리트랑 이 그림인데 이 사진이 그때군요. 예. 네타냐후잖아 이때도. 네. 근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뭐가 좋아졌냐? 교역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서로. 교역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저는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게 좀 차질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EAPC, 유럽 아시아 파이프라인 코어와, 보면은, 여기 보면 에일라트 아슈켈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에일라트고 여기가 아슈켈론입니다. 네. 이게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그림 있죠? 여기는 홍해, 여기는 지중해예요. 네. 이거를 석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 석유 수송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이걸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사우디, 이란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사우디도 요쪽.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고. 그렇죠. 예. 요쪽이 기름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요쪽이. 네. 이라크, 쿠웨이트도 있고 이렇게 요쪽이. 그쵸. 근데 기름은 요쪽에서 나는데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약간 있죠. 네, 예, 네. 강짜 놓으면은 여기 이게 이제 항상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도 항상 이게 불안하죠. 근데 이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불안한데 그러면 이게 아이고 죄송해요. 요렇게 와서 홍해로 해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잖아요. 유럽으로 가려면. 예. 네. 지금까지는 어디를 이용하냐면은 스웨즈 운하를 이용했죠. 네. 여기가 스웨즈 운하죠. 네. 여기 제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네. 근데 스웨즈 운하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유일한 통로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돌아서 그죠? 네. 예, 희망봉으로 해서 거길 못 가야 되니까 들어가죠. 예, 일로 가야 돼. 일단 돈을 비싸게 받죠. 네.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예.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폭이 이게 보시면은 스웨즈 막스급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급입니다. 이게 그 아프라막스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버리지 뭐 프라이트라고 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운송 효율을 나타내는 급이고 파나막스는 그보다 작아요. 파나마 운하는 더 작은 겁니다. 네, 네. 근데 대형 유조선은 이보다 크잖아요. 스웨즈 운하를 못 지나가는 거죠. 네. 근데 유조선이 만약에 이게 아랍에미리트도 이게 좋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네 나라에서 물론 요르단을 살짝 거치긴 합니다만 그냥 파이프라인을 에일라이트까지만 보낼 수 있으면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여기서 대형 유조선으로 네. 스웨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상한 게 이제 제러드 쿠슈너의 이제 트럼프의 사위.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사우디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가 윈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게 너무너무 되게 구미가 땡기는 거고 거기다가 아이언돔 받아서 후티 반군을 상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이스라엘보다도 사실은 사우디가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 미뤄진 거죠. 어쨌든 지금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잠재력이 너무너무 커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서는 정말 국군을 걸고 네. 미국이 이란을 그냥 눌러줘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 했잖아요.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네.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왕따를 시키겠다 이거 까슈거지는 참을 수 있어요. 국가의 수반이면 그런 건 참을 수 있죠. 국가를 위해서는. 근데 그건 못 참는 겁니다. 이란을 풀어주는 건.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란을 이제 풀어줄 일말의 요인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란이
그 참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저기 항공모함 2대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그게 빌미로 핵시설 그렇죠. 왜냐면은 이란은 이미 약간 핵 그 정말 한 2주 정도면은 만들어낼 정도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예,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서 요번 사태로 사실 사우디는 약간 원하는 대로 그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미국에 삐져서 하는 자발적 감산을 언젠가는 예. 풀 용이 그런 상황이 맞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전쟁 중인 거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란과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우디는 다시 미국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요번 걸. 근데 단순하게 뭐 수교하려다 말았으니까 사우디가 또 뭐 감산 안 풀 거고 이거는 너무 단순한 이란이 원하는 판이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진짜 참전하게 되고 대리전으로 가게 되면 이건 그냥 유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사우디의 그런 방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절대 안 되죠. 네. 불가능.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 없이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죠? 약간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많잖아요. 이걸 유지하는데 그리고 뭔가 그런 기초 체력도 이란보다 딸리고 충분히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사우디의 지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사우디가 조금은 좀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미국에 대항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뭐 좀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내가 지지하겠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마스가 아니잖아요. 예, 하마스가 아니고 그건 어쩔 수 거기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랍국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큰일 나죠.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약간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부분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죠. 안 되고. 네, 그건 종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난리가 나죠. 그만큼만 해도 굉장히 유화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이제 평화적인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다가 또 저기 뭐 지금 저기 왜 국무장관 누굽니까? 어디요? 블링컨? 미국의 블링컨이 또 저기 사우디 가서 빈살만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쟁이 얼마나 또 뭐 이렇게 단기적인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 자체는 사우디가 좀 삐지는 게 좀 끝나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다시 급등시킬 요인은 없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해주진 않을 거다. 이거는 당분간은 감산만 풀어도 되는 거죠. 감산만 자발적 감산 중이잖아요. 지금 100만 배럴 추가적으로 약간의 수급이 부족하거나 남아도 유가는 많이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100만 배럴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어차피 지금도 만든 거 다 중국 넘어갔지. 그래서 국제 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유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 그렇죠. 그것마저 옥죄지는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중국과의 교역마저도. 중국과 이란은 요즘에 좀 친하죠. 어쩔 수 없죠. 반미 국가인데 이란이 뭐 당연히 중국밖에 없고 거기는. 중국이 좀 뭔가 할 것 같긴 해. 요즘 이란이 중국이랑 좀 친해졌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란 또 위안화로 지금 결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러니까 정말 그쵸 어둠의 경로로 주고받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가도 일단 좀 잡힐 것 같고 집값도 좀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막 잡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 오릅니다. 이건 아닙니다만 걱정하는 수준으로 두 개 다 뭐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막 그게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뷰는 지난번 2주 3주 전인가 조금 오랜만에 나오네. 그것도 그 명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다시 정말 가자 막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 드디어 실적이 턴하는 분기가 됐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회방 놓을 정도의 매크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전쟁이 그런 변동성 요인은 있죠. 들었다 놨다 있지만 방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실적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이던스가에서 잘 나오는 거는 결국 빅테크랑 또 몇몇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 뭐 네네. 이쪽으로는 추세가 잡히면서 좋을 것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물가가 잡힌다고 말씀드린 이면에는 소비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확실하게 되는 애들 빼고는 밋밋할 것이다. 사야 되는 애들이 뻔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7과 플러스 비만. 비만과 몇몇. 네. 그리고 오늘 존슨앤존슨 발표 있죠. 예. 존슨앤존슨 발표에서는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또 마리포사. 우리 또 레이저 팀과 아미반타마. 네, 맞아. 그게 이제 에스모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아마 목요일 아침 한 7시 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발표하면은 또 코멘트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그 보니까 저희 또 바이오 김승민 의원 그 텔레그램에 보니까 얘네가 업데이트를 한 거 보니까 그 마리포사를 네. 올해 허가 신청하는 리스트에 올리는 걸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얘네가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승인이 날 것 같다. 이미 신청해 놓은 거야. 올해 신청한다. 네. 올해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나온다 있는데 올해 신청한다에 업데이트된 거에 마리포사 1, 2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허가 신청을 넣는다는 거죠. 되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본인들은 발표하고 알겠죠. 올해 신청을 한다는 거죠. 올해. 30개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 아마 실적 발표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마리포사가 이제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거기 어디죠? 아스트라제네카. 플라우라죠.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그 16개월이 나와갖고 좀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16개월로 나가고 원래 20개월 거의 한 18개월 18개월에서 16개월로 단독요법이 얘네 타그리소가 18개월에서 16개월로 줄어들었었고 16개월로 줄어갖고 그리고 그 병용 임상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화학요법 그렇죠. 환자들이 거부하는 이거 뭐냐면 국내 제약기업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오스코텍 이 이제 유한양행 오스코텍 자회사죠. 그렇죠. 유한양행으로 기술 수출했고 유한양이 이제 얀센 존슨앤존슨의 이제 제약 부분으로 기술 수출한 게 레이저 티닙 됐었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한 10년 됐는데 이제 피날레 이제 마지막 그런 종착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그 타그리소라는 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한양행하고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실험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이제 마리포사인데 지금 타그리소는 일단 1차 치료제를 했을 때 단독요법을 했을 때 한 18개월 정도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한양행과 그 존슨앤존슨 거는 20개월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그럼 병용을 해보자. 병용을 하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거기서 지금 나올 계획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아미반타맙이라고 그 얀센이 갖고 있는 이중항체의 이제 폐암 치료제랑 그를 붙이는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레이저 티닙이 비슷한 계열수가 나와도 더 그 부작용이 현저히 낮아요. 환자들은 한두 달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18개월을 그 20 몇 개월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부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시기를 되게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몇 개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아침 한 7시 경에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록이. 19일 7시요? 7시 5분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아침에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저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컨퍼런스 콜도 한번 봐야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맞아요. 이미 본인들이 성공했다라고는 했어요. 데이터만 오픈을 안 했던 거고 우리 성공했습니다라고 되게 본인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약이 우리나라 약이 1차 치료제가 또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마일스톤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런 블록버스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대면 최초입니다. 신약이 블록버스터가 없어서 대면 최초입니다. 자,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시장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아, 근데 저 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금리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 금리 그 얘기인 겁니다. 네. 시장 금리가 높으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그런 주식은. 네. 근데 그게 저는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빠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연준 위원들조차도 뭔가 속도 조절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그래도 주거비가 저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유가가 오를 수 있는데라는 걱정을 제가 한 거고, 생각해 보면 그게 큰 걱정 요인이 아니겠구나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이 레벨 때보단 떨어지가 뭐 빠르게 안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믿고 보는 흥행보증수표 우리 적귀 네. K의 카시카리. 자, 장의성 지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자,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